서예린 씨,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다른 회사 가서는 행동 똑바로 하세요. 유능하고 열정적인 계약직 사원인 서예린.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갑자기 누명을 쓴 채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또다시 세상한테 배신을 당한 그녀. 우연히 길을 걷다 쓰러진 노인을 돕게 되는데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밥줄이 끊기게 될 것이란 것을. 도대체 서예린이 도와준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한서그룹 20층 사무실에 불이 켜집니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서예린 씨가 또 가장 먼저 출근한 거예요. 29살 계약직 3년 차인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보며 어제 남겨진 일들을 체크했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 정리되지 않은 서류함, 그리고 내일 아침 회의에서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서 정리하곤 했던 그녀였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예린 씨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시간 반 걸릴 자료 정리를 40분 만에 끝내고 몇 년 전 문서라도 키워드만 있으면 3분 안에 찾아내곤 했죠.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은 반드시 완수한다는 신념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성실함이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오전 9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 씨는 이미 오늘 할 일의 절반을 끝낸 상태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수다를 떠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 자료 정리는 예린 씨가 제안한 새로운 분류 체계 덕분에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검색 시간이 20%나 단축됐고 오류율도 현저히 줄었어요.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김 팀장이 발표하는 동안 예린 씨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자신이 밤새워 만든 분류표와 업무 효율성 그래프가 떠 있었지만 그녀가 발언을 할 기회는 없었죠. 어차피 매번 그랬듯 공로는 다른 팀원이 가져갈 거니까요. 그 순간 전무님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효율화는 알겠는데 새로운 업무 추가 시에도 가능한 건가요? 팀장이 답을 못하고 침묵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만든 서예린 씨가 답을 했습니다. 전무님, 새로운 메뉴 추가 기능도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단계 추가 시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백도훈 부장이 몇몇 직원들에게 소곤거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계약직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마치 자기가 이 팀의 핵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좀 그렇지 않나? 맞아요. 정규직도 아니면서 의견 제시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자고 하고 내가 이번 건 잘 보고하고 끝내는데 더는 못 봐줄 것 같아. 정규직 되려고 나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손을 써야겠는데 저런 것들이 꼭 나중에 정규직 되면 뒤통수 친다니까. 그렇게 그들은 일자라는 서예린을 어떻게든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린 씨는 혼자 편의점에서 사온 샐러드를 먹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동료들이 삼겹살집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이번 달 회식 때 신림 그 집 어때? 고기도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던데. 좋아요. 그럼 몇 명 가는지부터 체크해 볼게요. 예약해야 하니까. 장민규 대리가 손가락으로 세면서 말했어요. 우리 팀에서. 아, 예린 씨 빼고 8명이지. 박진아 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8명이면 딱 좋겠네요. 예린 씨는 샐러드를 먹던 손이 살짝 멈췄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식사를 계속했어요. 이어폰을 꺼내 귀에 끼면서 못 들은 척했죠. 보육원에서 배운 건 하나 있었거든요. 상처받는 표정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 말이에요. 오후 4시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예린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이번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죠. 아쉽게도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상 계약직 정원을 줄여야 해서요. 그리고 예린 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특히 팀 내 불화를 만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다른 회사 가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린 씨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마쳐야 할까요? 다음 달 말까지요. 그때까지 후임자 교육도 부탁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예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에 잠겼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배운 또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울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2월 14일 목요일 저녁 겨울 찬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리는 서울역은 퇴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예린 씨도 그 속에 섞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모두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현실과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료 급식소 쪽에서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한 끼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예린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지하 연결 통로 모퉁이, 형광등 불빛이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벤치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이에요. 아마 술에 취해 잠든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린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입 주변에 거품이 묻어 있고 두 손이 쫙 뻗어 있었거든요. 마치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외치려는 듯해 보였어요. 아버지, 갑자기 떠오른 기억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겨울,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아버지. 그때도 이렇게 혼자 계셨거든요. 아무도 곁에 없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때 8살이었던 예린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예린 씨는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세요.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도 약하고 불규칙했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예린 씨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찬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근처 사람들한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예린 씨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 걸려 구급차 기다리고 뺑뺑이 도느니 그냥 근처 병원 위치를 알기에 바로 가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택시. 예린 씨는 손을 번쩍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어요. 첫 번째 택시는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택시 기사는 창문을 내리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가씨, 저런 분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 가족이에요. 서울의료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 예린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노인을 택시에 태우는 걸 도와주었어요. 택시 안에서 예린 씨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속삭이듯 말하는 예린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떨림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시죠? 응급처치 후 선결제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3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예린 씨의 통장 잔고는 18만 원이었어요. 계약직 월급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항상 빠듯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하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하미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송금해 주었어요. 친구가 그런 부탁을 할 정도면 정말 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예린 씨는 병실에서 노인을 지켰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딱딱하고 불편한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졸음을 참아가며 말이에요. 새벽 5시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가씨 이름이. 예린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예린이라고 합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했다고 하시던데요. 정만우라고 하네. 정말 고마워, 예린 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예린 씨도 더 묻지 않았죠.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몸조리 잘하시고 가족들이랑 연락해서 꼭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노인은 오랜만에 남한테 받은 친절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예린 씨는 노인에게 인사를 한 후 급하게 병원을 나왔어요. 이미 정규직 전화는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지각을 하면 원래 저런 애였다고 소문날 게 뻔했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노인은 예린 씨가 나간 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린 씨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내선 전화가 왔어요. 문서관리센터 서예린 씨 계시나요? 아래 로비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뵙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예린 씨는 의아했어요. 약속도 없었고
누가 자신을 찾아올지 짐작이 안 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건물 앞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신사가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예린 씨시죠? 저는 한서그룹 비서실의 윤석철이라고 합니다. 모실 분이 계셔서 왔습니다. 비서실에서 저를요? 혹시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서예린 씨가 맞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급 주택단지, 드넓은 정원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집 앞에 차가 섰어요. 예린 씨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런 곳으로 부른 걸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에는 따뜻한 간접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병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말끔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네, 예린 씨. 예린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는 혹시 정만우라고 하네. 한서그룹 회장이야. 순간 예린 씨는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이 구해준 노인이 바로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어떻게 그날 밤 왜 그렇게 혼자 계셨어요? 경호원이나 운전기사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매년 2월 14일은 내 아내 기일이야.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어서. 경호도 다 빼고 혼자 걸었지. 그런데 당뇨 때문에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자네 목소리야.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그 따뜻한 목소리 말이야. 예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몇백 명이 지나갔을 텐데 자네 말고는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 심지어 영무원도 지나갔는데 말이야. 다음 날 정 회장은 비서실장 윤석철을 불렀습니다. 문서관리센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보게. 서예린 씨에 대한 평가,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 성과, 그리고 최근 계약 해지 결정까지 모든 걸 샅샅이 파헤쳐보라고. 저런 인성을 가진 직원이 회사에서 인정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유를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그 직원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며칠 후 비서실장은 두터운 파일과 함께 노트북을 들고 회장실에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이게 뭔가? 정 회장이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메신저 대화 기록을 보며 얼굴이 굳었어요. 백도훈 부장 이번 회식제 빼고 진행하자. 장민규 대리 맞아요.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 것 같아요. 박진아 사원 점심도 따로 먹게 하는 게 어때요?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니까. 백도훈 부장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처럼 나서는 게 꼴 보기 싫어. 적당히 선 그어주는 게 맞지.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예린 씨를 배제하고 따돌리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업무상 필요한 정보도 의도적으로 빼고 공유하는 내용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건 인사평가표입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백도훈 부장이 작성한 건데 실적 부분에는 매우 우수, 업무 효율성, 탁월,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동료 관계 항목에는 팀워크 부족, 소통 능력, 미흡, 독단적 성향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실적은 최고인데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서예린 씨가 제안한 문서 분류 시스템으로 팀 전체 효율성이 30% 향상됐는데 그 공로는 백도훈 부장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됐더군요. 정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맡기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가 사람을 잃을 뻔했구먼. 창밖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그것도 생명의 은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더 자세히 알아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그리고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런 일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서예린 씨께 이런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제대로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런 움직임이 예상치 못한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아들 도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도연 상무가 아버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39살 냉철하고 논리적인 성격의 그는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계약직 직원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심지어 집까지 초대하셨다면서요.
그것도 회사 직원을요? 정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도연은 계속했어요. 서예린이라는 직원,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봤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별다른 배경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혹시 아버지의 동정심을 노린 게 아닐까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하던데. 도연아, 내가 모르는 사정이요? 아버지, 설마 그 여자가 길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한서그룹을 이만큼 키우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도연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판단이 흐려졌다고 판단했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는 자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아버지의 행동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도연의 조치는 빨랐어요.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언론과 사내 커뮤니티에 교묘한 정보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온라인 기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서그룹 회장, 젊은 계약직 직원과 특별한 관계, 보육원 출신 여직원, 회장 감정 이용 의혹 제기, 대기업 회장의 의문스러운 행보, 뒤에 숨은 진실은 사내 커뮤니티에도 익명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회사 계약직 중에 회장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사람이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런 식으로 줄 대면 우리 같은 일반 직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정규직 전환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예린 씨의 핸드폰에는 친구 하미정의 걱정 어린 전화가 왔어요. 예린아, 너 지금 괜찮아? 회사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던데. 무슨 일이야? 무슨 소문? 회장이랑 특별한 관계라는 둥.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 회사 사람들이 너무 수군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 월요일 출근부터 예린 씨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피해가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죠. 점심시간에는 아예 식당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그 시선들을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야, 저 여자 진짜 뻔뻔하다. 온갖 소문이 돌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출근하네. 내가 들은 바로는 회장님 집에도 다녀왔다던데 계약직이 무슨 배짱으로 정규직 전환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 아냐? 보육원 출신이면 처세술이 늘었을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이 예린 씨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해봤자 더 큰 오해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 또다시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예린 씨, 회장님이 뵙겠다고 하십니다. 예린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혹시 진짜 피해를 드린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 회장의 사무실. 예린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회장은 책상 위에 오래된 가죽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앉게, 예린 씨. 자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네. 예린 씨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제 때문에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정 회장은 앨범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진 좀 보겠나? 회장이 가리킨 사진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성과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성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배경은 어떤 보육시설 같았어요. 이 아이가 혹시 예린 씨는 숨이 막혔어요. 분명히 자신이었거든요. 보육원 시절의 자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은 푸른새움 보육원이야.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아내 정연화가 15년간 후원했던 곳이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곤 했어. 특히 자네가 기억에 남네. 많이 예뻐했지.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화가 늘 말하곤 했어. 예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참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이야. 예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따뜻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토요일마다 와서 책을 읽어주시고 함께 그림을 그려주시고 생일날에는 작은 선물도 챙겨주시던 그분. 그때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보호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도연도 기억났거든요.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 얘기를 할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특히 예린이라는 아이에 대해 말할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예린이는 특별한 아이야. 힘든 환경에서도 절대 삐뚤어지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정 회장이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되더구나. 연화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를 내가 몰라봤네.
도연의 굳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보람있어 했던 일이 바로 보육원 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린 씨가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도연은 예린 씨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을 지었어요. 2주일 후 한서그룹 대회의실,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정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괴롭힘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거였죠. 이번 회식제 빼고 진행하자. 점심도 따로 먹게 하자.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처럼 나서지 말라고 해야겠어. 독단적이고 팀워크 안 된다고 평가서에 써놓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서예린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저로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백도훈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주도한 모든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거든요. 장민규 대리와 박진아 사원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사내 괴롭힘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백도훈 부장은 즉시 해임, 장민규 대리는 3개월 정직, 박진아 사원은 1개월 정직 처분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런 강경한 조치는 한서그룹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능력과 인품만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때 도연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예린 씨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 역시도 서예린 씨에 대한 소문으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업무로만 평가했어야 했는데 직원들의 소문을 더 믿었습니다. 저부터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린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직원들의 평판을 더 믿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었어요. 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예린 씨는 오늘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새로 신설되는 희망의 다리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 3개월 후 푸른새움 보육원 앞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어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사였죠. 정 회장은 예린 씨에게 말했어요. 도연이는 회사를, 자네는 이 재단을 맡아달라네. 내 아내가 가장 원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연화가 자네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네. 예린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준 어른이 없었던 만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든든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삽을 든 예린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보육원 운동장에서는 도연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금세 아이들과 친해졌죠.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저씨 축구 잘하세요. 한 아이가 도연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데. 도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없어도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리고 알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느냐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왜 이곳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해질녘 보육원 원장실에서 정 회장은 예린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내 아내가 가장 아끼던 브로치야. 자네가 가져야 할 것 같네. 상자 안에는 작은 새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예린 씨가 어릴 적 보육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브로치였죠. 사모님이 늘 옷깃에 달고 계시던 그것. 이걸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지. 연화가 가장 좋아했던 브로치를 연화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갖는 게 맞지 않겠나? 예린 씨는 브로치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사모님처럼 누군가의 든든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구나. 마음으로 연결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처럼 말이야. 저녁 노을이 보육원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혈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예린 씨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다.